형부가 너무 커서 언니가 감당을 못한대요. 그래서 지금 별거 중이라는 거, 그거 정말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날 밤 제가 미경이에게 이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었을 때만 해도 저는 그저 남몰래 앓는 부부의 은밀한 고통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참으로 얄궂더군요. 미경이가 해외 연수를 떠나고 텅 빈 집, 지독한 독감에 신음하며 쓰러져 있던 형부정우 씨를 발견했을 때 저는 차마 그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고열로 끓어오르는 그의 몸을 닦아주기 위해 윗옷을 벗기고 찬물에 적신 수건으로 팔과 가슴을 조심스레 훑쳐 내려갔죠. 그런데 제 손끝이 그의 허벅지 근처를 스치는 순간 제 심장은 그대로 멎어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미경이가 왜 그토록 공포에 질려 도망쳤는지, 왜 그가 괴물이라 불려야 했는지, 숨이 턱 막힐 만큼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낸 그의 남성적 실체를 마주하고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설마 했던 그 이야기가 잔인할 만큼 생생한 현실이었다는 거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 단순한 유혹이나 말초적인 자극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2년 전 남편을 바다에 묻고 껍데기처럼 살아가던 저라는 여자가 그 거대한 실체 앞에서 어떻게 다시 여자로 깨어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경이로운 위용 뒤에 숨겨져 있던 미경이의 추악하고도 치밀한 진실은 무엇이었는지, 세상의 비난을 뚫고 끝내 서로의 구원이 된 두 남녀의 파격적인 드라마. 이 지독한 운명의 끝이 어디일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에 동행해 주세요. 여러분의 알람 설정 하나가 진실을 밝히는 가장 뜨거운 응원이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찬란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저에게 그 질문을 던진다면 저는 대답 대신 그저 씁쓸한 미소만 지을 것 같습니다. 제 이름은 서윤이, 올해 45입니다. 누군가는 인생의 황금기라고 말하는 이 나이에 저는 강원도 고성의 차디찬 바닷바람 소리를 들으며 죽지 못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제 삶은 이토록 적막하지 않았습니다. 고성의 작은 포구에서 남편과 함께 작은 횟집을 운영했었죠.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비린내 나는 장화를 신고 수조를 닦았습니다. 남편이 조업 나간 배에서 펄떡이는 생선을 싣고 오면 저는 그것들을 정성껏 손질해 손님상에 올렸습니다. 손등은 늘 물에 불어 터져 있었고 앞치마에서는 소독약과 생선 비늘 냄새가 가실 날이 없었지만 그 고된 노동이 저를 살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투박한 손을 맞잡으며 오늘도 고생했네, 윤희야라고 말해주던 남편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하늘은 제게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2년 전 그날 바다는 평소보다 유난히 검고 깊었습니다. 풍랑주의보가 내려지기 직전 마지막 그물을 거들어 나갔던 남편의 배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실종. 그 두 글자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갔습니다. 시신이라도 찾았으면 차라리 마음 편히 보내주었을까요? 바다는 아무런 대답도 없이 남편을 집어삼켰고 저는 장례식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한 채 망령처럼 그 바닷가를 헤맸습니다. 남편이 사라진 횟집은 더 이상 삶의 터전이 아니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 무서워 집안에 저 자신을 가두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정갈했던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해졌고 집안 곳곳에는 거미줄이 들어찼습니다. 청소할 기력도 밥을 챙겨 먹을 의지도 없었습니다. 창문을 두꺼운 커튼으로 가린 채 제가 유일하게 손에 쥐는 건 투명한 소주병뿐이었습니다. 윤희야, 제발 정신 좀 차려.
이러다 너 먼저 죽어. 가끔 찾아오는 이웃들이 문을 두드렸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술 기운을 빌려 잠이 들면 꿈속에서 남편의 배가 수평선 너머로 나타나곤 했습니다. 하지만 눈을 뜨면 들리는 건 공허한 파도 소리와 텅 빈 옆자리뿐이었죠. 거울을 보는 것조차 끔찍했습니다. 한때는 횟집 안주인으로 싹싹하다는 소리를 듣던 제가 이제는 눈가에 기미가 가득하고 초점 없는 눈동자를 한 이름 모를 노파처럼 변해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 인생은 시계추가 멈춰버린 것처럼 고성의 폐가 같은 집안에서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채 저는 스스로를 상실이라는 깊은 늪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누구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죽음보다 깊은 잠을 자던 제 영혼을 깨운 건 아주 사소하고도 잔인한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 욕실 바닥에 쓰러졌을 때였습니다. 차가운 타일 바닥에 뺨을 대고 겨우 고개를 들었을 때 세면대 옆에 놓인 먼지 쌓인 전신 거울 속에 그 여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탄력을 잃고 축 처진 어깨, 그리고 무엇보다 생기를 잃어 잿빛으로 변해버린 피부. 그건 제가 알던 서윤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저 남편을 잃은 슬픔에 잡아먹혀 서서히 죽어가는 껍데기에 불과했죠. 그 순간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하고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걸까? 남편이 바랐던 내 모습이 정말 이런 거였을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술병을 싱크대에 쏟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커튼을 걷어 올렸습니다. 2년 만에 마주한 달빛은 너무나도 눈부셨고 그 빛은 마치 저에게 이제 그만 밖으로 나오라고 손짓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 아침이 오면 저는 이 지옥 같은 문 밖을 나서 보려 합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그 시작을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 그날 밤 거울 속에 저와 마주했던 그 처참한 기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싱크대에 술을 쏟아붓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뒤 저는 마치 홀린 사람처럼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2년 동안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던 제 얼굴을 아주 오랫동안 바라봤죠. 눈가에는 검버섯 같은 기미가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횟집 일을 하며 거칠어진 피부는 생기를 잃어 칙칙한 잿빛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괴롭힌 건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탄력을 잃고 흘러내린 제 몸매였어요. 남편과 함께일 때는 몰랐습니다. 그저 튼튼하고 억척스럽게 일만 잘하면 그게 최고인 줄 알았죠. 하지만 홀로 남겨진 채 술로 밤을 지새우며 망가진 제 몸은 마치 주인을 잃고 버려진 낡은 집처럼 흉물스러웠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지더군요. 윤희야, 이제 그만 일어나자. 너 아직 45이야. 제 안에서 누군가 그렇게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집 근처 새로 생긴 작은 요가 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턱을 넘는 것조차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어요. 화사한 요가복을 입고 유연하게 몸을 움직이는 젊은 사람들 틈에 빛바랜 티셔츠를 입고 엉거주춤 서 있는 제 모습이 얼마나 초라해 보였겠어요. 처음 몇 주 동안은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자,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몸을 천천히 숙여보세요. 선생님의 부드러운 목소리와는 달리 제 몸은 마치 녹슨 기계처럼 삐걱거렸습니다. 손가락 끝이 발등에 닿기는커녕 무릎 밑까지 내려가는 것조차 통증이 밀려왔죠. 2년 동안 굳어버린 건 제 마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근육도, 관절도, 심지어 숨구멍까지도
꽉 막혀 있었던 거예요. 남들이 보기엔 별거 아닌 동작 하나에 온몸이 덜덜 떨리고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아파서 소파에 쓰러져 울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통증이 싫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 같았거든요. 술 기운에 취해 멍하게 보냈던 고통과는 차원이 다른 제 몸이 저에게 말을 거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시간이 흐르면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뻣뻣하기만 했던 허리가 조금씩 부드러워지더니 어느 날은 손바닥이 바닥에 찰떡처럼 닿더라고요. 그리고 거울 속 제 모습이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칙칙했던 안색이 맑아지며 은은한 혈색이 돌았고 운동복 위로 드러난 제 어깨 라인과 목선이 이전보다 훨씬 매끄러워졌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제 몸매의 변화였어요. 횟집일을 하며 투박하게 굳어있던 팔다리에 장근육이 붙으면서 탄력이 생겼고 처져 있던 엉덩이와 허벅지가 단단하게 올라붙기 시작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저는 제 뒷모습을 보고 그만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이게 정말 나라고? 내가 이런 곡선을 가지고 있었나? 골반에서 허벅지로 내려오는 매끈한 라인, 그리고 곱게 펴진 등줄기. 그곳에는 억척스러운 횟집 아줌마가 아닌 성숙하고 우아한 매력을 지닌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20대 때도 느껴보지 못했던 제 몸의 아름다움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제 안의 생명력이 꿈틀거리며 다시 깨어나는 기분이었어요. 예전에는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가게 꾸리느라 제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야 비로소 나 자신이 여자로서 살아있음을 느끼게 된 겁니다. 요가 센터에서도 시선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거울에 비친 제 열정적인 모습을 훔쳐보는 남자 회원들도 있었고, 언니, 몸매 너무 예쁘세요. 관리 어떻게 하세요? 라고 묻는 젊은 친구들도 생겼죠. 그럴 때마다 쑥스러우면서도 묘한 자신감이 생기더군요. 잊고 지냈던 여자로서의 자존감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남편 잃고 슬퍼만 하는 비련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빛을 내기 시작한 서윤이 그 자체였죠. 그렇게 제 삶에 다시 봄바람이 부는 것 같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기분 좋게 운동을 마치고 돌아온 저에게 생각지도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고향 동생이자 친자매처럼 의지하던 미경이었습니다. 대문 앞에 서 있는 그녀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무언가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요. 평소 밝고 씩씩하던 미경의 눈동자는 잔뜩 겁에 질려 떨리고 있었거든요. 그녀를 방 안으로 들여앉히고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을 때 미경은 제 손을 꽉 잡으며 차마 입 밖으로 내기 힘든 기괴하고도 은밀한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제가 제 몸을 가꾸며 다시금 여자로서의 삶에 희망을 품기 시작할 때쯤 가장 가까웠던 이의 삶은 정반대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제 고향 동생이자 친자매보다 더 각별했던 미경이가 그날 제 집 거실에 앉아 쏟아낸 말들은 45해를 살아온 저조차도 귀를 의심케 할 만큼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미경이는 저보다 5살이나 어리고 얼굴도 예쁘장해서 고향에서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7년 전 훤칠한 키에 과묵하지만 건실해 보이는 정우 씨를 만나 결혼했을 때 우리 동네 사람들은 다들 입을 모아 선남선녀가 만났다며 축복해 주었죠. 정우 씨는 운동을 좋아해서 그런지 체격이 아주 좋았고 미경이를 살뜰히 챙기는 모습이 누가 봐도 행복한 부부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 앉아
차잔을 든 미경의 손은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나 진짜 죽고 싶어. 아니, 무서워. 그 사람이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무슨 짐승처럼 보여. 미경이의 첫마디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처음엔 정우 씨가 바람을 피웠거나 손찌검이라도 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미경이가 고개를 숙인 채 눈물로 쏟아낸 진실은 그보다 훨씬 더 본능적이고 원초적인 공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미경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은밀한 부부 생활의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정우 씨 말이야. 그 부분이 정말 비정상적으로 커. 처음엔 그냥 남들보다 조금 좋은 편인 줄 알았지. 근데 그게 아니야. 시간이 갈수록 관계를 가질 때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완전히 넘어버렸어.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성인 남녀 사이의 일이라지만 동생 같은 미경이에게 이런 노골적인 고민을 들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미경이의 표정은 농담을 할 기색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깊은 절망의 늪에 빠진 사람처럼 눈동자가 흐릿했죠. 그녀는 바들바들 떨리는 입술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엔 사랑하니까 참았어. 나를 아껴주는 마음이 고마워서 내가 좀 아파도 웃어줬어. 그런데 언니,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야. 이제는 잠자리에 들 시간만 되면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고 온몸에 소름이 돋아. 한번 관계를 갖고 나면 며칠 동안 제대로 걷지도 못할 만큼 아래가 짓물러지고 통증이 가시질 않아. 병원에도 몰래 가봤는데 의사 선생님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훼손됐냐고 묻더라고. 나 그때 정말 수치스러워서 죽고 싶었어. 미경이의 흐느낌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갈수록 충격적이었습니다. 정우 씨의 신체적 조건이 너무나 압도적이고 거대해서 미경이의 작은 몸으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미경이는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것이 즐거움이 아니라 마치 거대한 흉기로 몸을 난도질 당하는 것 같은 공포와 통증으로 다가온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정우 씨가 거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뒷모습만 봐도 숨이 막혀. 그 거대한 육체가 나를 짓누를 것 같아서. 그래서 나 저번 달부터 거실에서 따로 자. 각방 쓴 지 벌써 한 달도 넘었어. 정우 씨는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묻는데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더라고. 당신 그게 너무 무서워서 같이 못 자겠다고 어떻게 말해? 그 사람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저 타고난 게 괴물 같은 건데. 미경이는 얼굴을 감싸쥐고 오열했습니다.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는 죄책감과 동시에 자신의 몸이 망가질 것 같은 본능적인 공포 사이에서 가련한 동생은 서서히 말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남들은 복받은 줄 알라며 우스갯소리로 넘길지 모를 일이었지만 당사자인 미경이에게 그것은 매일 밤 반복되는 잔인한 고문과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미경의 마른 등을 토닥여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제 고독이 가장 큰 슬픔인 줄 알았는데 살아있는 남편을 곁에 두고도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신음하는 미경의 모습은 또 다른 의미의 지옥처럼 보였습니다. 한참을 울던 미경이가 눈물을 닦으며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평소보다 더 절박한 눈빛으로 믿기 힘든 부탁을 건넸습니다. 언니, 나 다음 주부터 회사에서 보내주는 한 달짜리 유럽 연수를 가기로 했어. 사실은 도망치고 싶어서 억지로 신청한 거야. 한 달이라도 그 공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내가 미쳐버릴 것 같아서. 근데 마음이 안 좋아. 정우 씨, 집안일 하나도 할 줄 모르거든.
나 없는 동안 그 사람 밥 좀 가끔 챙겨줄 수 있을까? 언니라면 내가 믿고 부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저는 당혹스러웠습니다. 별거 중인 동생의 남편, 그것도 방금 전까지 그 은밀하고도 거대한 비밀의 주인공이었던 남자의 집을 드나들며 챙겨줘야 한다니요. 하지만 미경이의 창백한 얼굴과 떨리는 손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걱정 마, 미경아. 밥 굶지는 않게 내가 들여다볼게. 제 입에서 나간 그 약속이 앞으로 제 인생에 어떤 거대한 파도를 몰고 올지 그때의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운명이란 게 참 얄궂지요. 미경이가 유럽으로 떠나던 날 공항으로 가는 길에 제 손을 꼭 잡으며 신신당부하던 그 눈빛이 아직도 선합니다. 언니, 정우 씨가 겉만 멀쩡했지 속은 애야. 밥도 잘 못 챙겨 먹을 텐데 일주일에 두어 번만이라도 들여다봐줘. 미경이는 그렇게 도망치듯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 은밀한 공포로부터 한 달간의 유예를 얻은 동생의 뒷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저는 묘한 긴장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적막한 공기 속에 살던 제가 다른 남자의 빈자리를 채우러 가야 한다는 사실이 왠지 모르게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미경이가 떠나고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서둘러 시장에 들러 싱싱한 전복과 소고기를 샀습니다. 솜씨 발휘를 해서 죽이라도 좀 끓여다 줄 요량이었죠. 강원도 고성의 겨울바람은 유난히 매서웠습니다. 두꺼운 외투를 여미며 정우 씨네 집 앞에 도착했는데 어딘가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정우 씨가 마당이라도 쓸고 있거나 적어도 거실불은 환하게 켜져 있어야 할 시간인데 집안이 적막하기 이를 데 없었죠. 정우 씨? 저예요, 윤희 언니. 조심스레 배를 눌렀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혹시 외출했나 싶어 돌아서려는데 문틈 사이로 아주 희미한 신음 같은 게 새어나왔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저는 미경이가 비상용으로 알려준 비밀번호를 떨리는 손으로 눌렀습니다. 삐삐빅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마자 훅 끼쳐오는 건 차가운 냉기와 함께 섞인 지독한 열기였습니다. 거실로 뛰어들어간 저는 그만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그 건장하던 정우 씨가 거실 바닥에 대자로 뻗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알았는지 얼굴은 붉게 달아오르다 못해 보라색이 되어 있었고 입술은 하얗게 터져서 피딱지가 앉아 있더군요. 정우 씨, 정신 좀 차려봐요. 제가 다급히 어깨를 흔들었지만 그는 초점 없는 눈을 아주 살짝 떴다가 이내 다시 감아버렸습니다. 이마에 손을 대보니 불덩이가 따로 없었습니다. 지독한 독감이었습니다. 이 남자가 이 덩치로 혼자 여기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쓰러져 있었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더군요. 저는 우선 그를 침실로 옮겨야 했습니다. 185cm가 넘는 정우 씨의 거구는 요가로 단련된 제 몸으로도 감당하기 벅찰 만큼 묵직했습니다. 그의 팔을 제 어깨에 두르고 낑낑대며 침실로 끌어올리는 동안 제 뺨에 그의 뜨거운 숨결이 닿았습니다. 그 숨결엔 지독한 열병의 냄새와 함께 아내에게 거부당한 남자의 쓸쓸한 채취가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겨우 침대에 눕히고 나니 제 등줄기에도 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하지만 쉴 틈이 없었죠. 저는 곧장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이고 가져온 약재를 정성껏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몸이 좋지 않으면 늘 해줬던 방식 그대로였죠. 수건을 차가운 물에 적셔 그의 이마와 목줄기를 닦아내고 한 숟가락씩 귀한 약물을 그의 입술 사이로 흘려 넣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밖에는 매서운 겨울바람이 창문을 세차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정우 씨는 열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경아, 무서워하지 마. 내가 미안해. 그 잠꼬대를 듣는 순간 제 마음 한편이 찌르르하게 아파왔습니다. 이 거구의 남자가 아내에게 괴물 취급을 받으며 얼마나 외로운 밤을 보냈을지 그 깊은 상처가 전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밤을 꼬박 새우며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물수건이 마르면 다시 적셔오고 열이 조금 내릴라치면 다시 약을 먹였죠. 지극정성이 통한 걸까요? 새벽녘이 되자 정우 씨의 거칠던 호흡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지며 도끼가 빠져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에 맺힌 땀방울을 닦아주던 저는 문득 그가 입고 있던 두꺼운 잠옷이 땀에 흠뻑 젖어 축축하게 몸에 달라붙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두면 다시 한기가 들어 병세가 악화될 게 뻔했습니다. 옷을 갈아입혀야 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한번 삼키고 옷장 속에서 깨끗한 반소매 티셔츠와 반바지를 꺼내왔습니다. 정우 씨, 실례 좀 할게요. 옷이 너무 젖어서 그래요. 들릴 리 없는 혼잣말을 내뱉으며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정우 씨의 잠옷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습니다. 단추가 하나씩 열릴 때마다 그동안 미경이에게 말로만 들었던 이 남자의 압도적인 육체가 조금씩 베일을 벗으며 제 눈앞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제가 평생 봐온 남성의 몸과는 차원이 다른 마치 야생의 짐승과도 같은 거대하고도 위협적인 실체였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어떤 광경을 마주했을 때 뇌회로가 순식간에 정지되는 기분을 느껴보신 적 있나요? 저는 그날 새벽 정우 씨의 침대 머리맡에서 그 생경하고도 압도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땀에 젖은 그의 윗옷을 벗겨내던 제 손끝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열꽃이 핀 그의 가슴팍 위로 찬물에 적신 수건을 가져다 대는 순간 저는 그만 숨을 들이켜고 말았습니다. 미경이가 그토록 하얗게 질려 소스라치던 이유를 그가 거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뒷모습만 봐도 공포를 느낀다던 그 말의 의미를 저는 눈앞에 펼쳐진 실체를 통해 단번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정우 씨의 몸은 단순히 운동을 많이 한 남자의 수준을 아득히 넘어서 있었어요. 넓다 못해 방 안의 공기를 다 잡아먹을 듯한 어깨와 거친 숨을 내뱉을 때마다 터질 듯이 솟구치는 가슴 근육은 마치 대리석을 깎아 만든 조각상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땀을 닦아주기 위해 허리춤까지 젖은 옷을 걷어 올리자 미경이가 차마 입에 담지 못했던 그 비정상적인 거대함이 서서히 그 위용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잠든 와중에도 그리고 지독한 열병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하반신에 웅크리고 있는 존재감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얇은 천이로도 숨길 수 없는 그 압도적인 부피와 길이는 제가 45해를 살며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파격적인 형태였죠. 제 손은 공중에 멈춘 채 내려올 줄을 몰랐습니다. 심장이 귓가에서 방망이질 치는 소리가 들렸고 입안은 바짝바짝 타들어갔습니다. 이건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미경이가 느꼈을 그 신체적 위협과 공포가 생생하게 전해지는 동시에 제 안에서는 아주 낯설고도 위험한 감정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2년 전 남편을 잃고 세상의 모든 빛을 잃었다고 생각하며 죽은 듯 살았던 제 몸속의 세포들이 하나둘씩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는 기분이었어요. 억척스럽게 횟집 일을 하느라 그리고 요가를 하며 다듬었던 제 유연한 곡선들이 저 거대한 남성적 실체 앞에서 묘하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금기된 시선이라는 걸 알면서도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고열로 인해 붉게 달아오른 그의 피부와 그 위를 타고 흐르는 땀방울이 그의 근육 골짜기 사이로 스며드는 광경은 기이할 정도로 관능적이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이 다시 수건을 적셔 그의 몸 구석구석을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그의 살결이 차가운 수건 너머로 제 손바닥에 전달될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전율이 일었습니다. 하, 하. 그의 입에서 새어나오는 뜨거운 신음이 방 안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굶주린 짐승의 포효 같기도 했고 아내에게 거부당해 외로운 남자의 애처로운 부르짖음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제 이성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도덕과 윤리라는 이름의 둑이 저 거대한 위용 앞에 속수무책으로 터져나가고 있었죠. 미경이에게는 공포였던 것이 제게는 평생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경이로움과 갈망으로 다가왔습니다. 남편과 살 때도 저는 수동적이고 순종적인 아내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놓인 이 압도적인 에너지는 제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뒤흔들 만큼 강력했습니다. 그를 간호하는 제 손길은 점점 조심스러워졌고 동시에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의 허벅지 안쪽을 스치듯 닦아낼 때 그의 몸이 움찔하며 반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숨소리가 거칠어졌고 방 안의 온도는 독감의 열기 때문인지 아니면 제 안에서 타오르는 불길 때문인지 분간할 수 없을 만큼 뜨거워졌습니다. 창밖의 바다는 집어삼킬 듯한 기세로 파도 소리를 내뿜고 있었고 낡은 집의 창문은 거센 바람에 덜컹거렸습니다. 하지만 제 온 신경은 오직 침대 위에 가로누워 있는 이 거대한 남자에게 집중되어 있었죠.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이건 미경이의 남편이라고 머릿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지만 제 몸은 이미 정직하게 그의 존재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밤은 더욱 깊어갔고 정우 씨의 열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가라앉지 않기를 바랐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를 돌본다는 핑계로 이 은밀한 육체의 경탄을 조금 더 오래 지켜보고 싶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던 정우 씨가 갑자기 눈을 번쩍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허공을 헤매다 이내 제 눈과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여러분, 그날 밤 고성의 바다는 마치 세상의 끝을 보려는 듯이 울부짖었습니다.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고 집을 통째로 삼킬 듯한 기세로 몰아치는 폭풍우 소리가 방 안의 정막을 더욱 날카롭게 파고들었죠. 하지만 제 심장 소리는 그 거센 파도 소리보다 더 크게 귓가를 때리고 있었습니다. 제 손목을 낚아챈 정우 씨의 손은 불덩이보다 더 뜨거웠고 그 악력은 마치 저를 놓치면 다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듯 절박했습니다. 가지 마세요. 제발 혼자 두지 마세요. 열에 취해 갈라진 그의 목소리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건 단순한 환자의 신음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괴물이라 불리며 밀려나고 자신의 존재 자체가 공포가 되어버린 한 남자의 처절한 고립감이 섞인 울음이었죠. 그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켜켜이 쌓여있던 2년치의 고독이 일시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을 바다에 보내고 껍데기뿐인 몸으로 버텨온 제 갈증이 그 남자의 눈물겨운 갈망과 공명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성이 머릿속에서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윤희야, 안 돼. 이건 미경이의 남편이야. 이건 죄야. 하지만 제 몸은 이미 그 금기보다 더 본능적인 이끌림에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요가로 다듬어낸 제 유연한 몸의 곡선들이 그의 거대하고 단단한 근육에 닿을 때마다 마치 전기에 감전된 듯한 전율이 일었습니다.
땀에 젖어 번들거리는 그의 가슴팍에 제 손바닥이 닿았을 때 저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관능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저를 끌어당겨 자신의 품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185cm가 넘는 그의 거구에 안기는 순간 저는 마치 거대한 산맥에 갇힌 듯한 압도적인 부피감에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미경이가 두려워했다던 그 비정상적인 거대함이 제 아랫배와 허벅지에 닿았을 때 공포 대신 찾아온 것은 지독하리만치 강렬한 생의 감각이었습니다. 죽어있던 세포 하나하나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고 제 몸은 마치 오랫동안 비워둔 메마른 논바닥처럼 그의 열기를 미친 듯이 빨아들였습니다. 윤희 언니. 아니, 윤희야. 그가 제 이름을 부르며 제 입술을 찾아왔습니다. 뜨거운 숨결이 섞이고 그의 거친 혀가 제 입안을 휘저을 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그동안 각기 다른 이유로 똑같은 지옥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을요. 한 명은 사별로 인해, 한 명은 거절로 인해 살이 타는 듯한 갈증을 견디며 말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폭풍우가 유리창을 깨부술 듯 때려대던 그 밤, 우리는 서로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짐승처럼 서로를 탐닉했습니다. 그의 손길이 제 옷 속으로 파고들어 요가로 매끄러워진 제 허리 라인을 움켜쥐었을 때 그 거대한 손바닥 하나가 제 몸의 절반을 덮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그 압도적인 위용 앞에 제 몸은 한없이 작고 가련하게 느껴졌지만 그럴수록 제 안의 욕망은 더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미경이가 훼손될까 두려워 도망쳤던 그 남성적 실체는 저에게는 도리어 삶의 의지를 확인시켜주는 구원이었습니다. 제 몸 구석구석을 채워오는 그의 신체적 무게감은 2년 동안 제 어깨를 누르던 사별의 무게보다 훨씬 더 묵직하고 따뜻했습니다. 도덕적 죄책감은 폭풍에 날아가는 낙엽처럼 사라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방 안에는 미경의 남편도 사별한 과부도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체온 없이는 단 한순간도 버틸 수 없는 외로움에 찌든 남자와 여자만이 존재할 뿐이었죠. 우리는 폭풍우 소리에 묻혀 터져나오는 신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거대한 육체가 제 안을 파고들 때 저는 제가 다시 태어나는 듯한 고통과 희열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밤새도록 이어진 그 미래는 마치 세상이 오늘로 끝날 것처럼 치열했습니다. 그가 저를 꽉 안고 절정에 도달했을 때 그의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제 어깨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건 환희의 눈물이 아니라 비로소 남자로 대접받았다는 안도감과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저 역시 그의 단단한 등을 손톱으로 핥히며 함께 울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폭풍우 속에서 서로의 상처를 육체로 하차주며 금기된 사랑의 소용돌이 밑바닥까지 가라앉았습니다. 먼동이 터올 무렵 비바람은 조금씩 잦아들었지만 방 안의 공기는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정우 씨는 제 무릎을 베고 잠이 들었고 저는 그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내리며 이 평화가 영원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잠결에 정우 씨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믿기 힘든 말을 나지막이 뱉었습니다. 그건 미경이가 저에게 했던 고백을 정면으로 뒤집는 아주 차갑고도 소름 돋는 진실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아침은 유난히도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밤새 나눈 뜨거운 교감보다 더 큰 혼란으로 소용돌이치고 있었죠. 정우 씨의 열은 내렸지만 그의 눈빛은 어제보다 훨씬 깊고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은 채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치 썩은 살점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입술을 통해 흘러나온 이야기는 제가 친자매처럼
아꼈던 미경이의 얼굴을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추악한 진실이었습니다. 언니 미경이가 언니한테 제 신체 조건 때문에 괴물 같다고 무서워서 각방 쓴다고 울면서 말했죠? 그거 다 철저하게 계산된 연극이에요. 정우 씨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선 체념으로 가득했습니다.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미경이가 저를 찾아와 그토록 서럽게 울며 호소했던 그 신체적 훼손의 공포와 고통들이 전부 거짓말이라니요. 정우 씨는 헛웃음을 지으며 미경이의 방 서랍 깊숙한 곳에서 서류 뭉치 몇 개를 꺼내왔습니다. 그것은 미경이가 몰래 작성해온 이혼 준비 대본과 같았습니다. 미경이 이미 2년 전부터 대학 선배라는 놈이랑 깊은 관계였어요. 제가 모를 줄 알았겠지만 이미 그놈이랑 찍은 사진들, 같이 호텔 드나든 기록들, 제가 다 확보해뒀거든요. 그런데 미경이는 자기가 유책 배우자가 되는 게 싫었던 거죠. 오히려 저를 성적 취향이 이상한 괴물로 몰아세워서 자기는 피해자가 되고 저한테 엄청난 위자료를 뜯어내려고 밑작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우 씨의 말에 따르면 미경이는 주변 지인들에게 정우 씨의 신체적 특징을 악의적으로 왜곡해서 소문을 퍼뜨려 왔다고 합니다. 남편이 너무 커서 감당이 안 된다. 밤마다 짐승처럼 굴어서 몸이 망가졌다는 식으로 동정표를 얻으면서 실제로는 그 대학 선배라는 남자와 밀어를 즐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정우 씨가 정작 관계를 요구하면 피곤하다, 아프다며 밀어냈던 건 정우 씨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미 다른 남자에게 마음과 몸을 다 주고 왔기 때문이었죠. 언니한테 그런 고민을 털어놓은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언니는 동네에서 입이 무겁고 신뢰받는 사람이니까 언니가 증인이 되어주면 이혼 소송에서 자기가 훨씬 유리해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한 달간의 유럽 연수요?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지금 그 선배라는 놈이랑 프랑스 파리에서 와인 마시며 뒹굴고 있을 거예요. 출장비 명목으로 제 카드까지 긁어가면서요. 순간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저를 찾아와 제 손을 잡고 언니밖에 믿을 사람 없다며 눈물을 훔치던 그 가련한 동생의 얼굴이 소름 끼치는 가면처럼 느껴졌습니다. 미경이는 제가 남편을 잃고 외롭게 지내는 심리를 이용해 저를 자기 연극의 가장 완벽한 조연으로 캐스팅했던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정우 씨라는 한 남자의 인격까지 신체적 결함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사회적으로 매장하려 했던 그녀의 치밀함에 온몸에 닭살이 돋았습니다. 정우 씨는 참아왔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미경이를 정말 사랑했어요. 제 신체 조건이 남들보다 좋다는 게 아내에게 고통이 된다면 평생 금욕하며 살 생각까지 했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저는 그저 돈줄이었고 자기 불륜을 덮기 위한 핑곗거리에 불과했더라고요. 그 거구의 남자가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모습을 보는데 어제 제가 느꼈던 그 압도적인 생명력이 사실은 얼마나 큰 상처를 입고 있었는지 느껴져 제 마음도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미경이는 저의 선의를 이용했고 정우 씨의 남성성을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추악한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저와 정우 씨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마지막 도덕적 벽이 허물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지인의 아내와 동생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한 여자의 사악한 음모에 휘둘려 상처받은, 그래서 서로를 더 간절히 보듬어야만 하는 가련한 두 영혼일 뿐이었죠. 저는 울고 있는 정우 씨의 거대한 등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정우 씨 미안해요. 제가 그런 줄도 모르고 미경이 말만 믿고 당신을 오해할 뻔했어요. 아니 사실은 그게 거짓이라 다행이에요.
제 진심 어린 고백에 정우 씨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미경이를 향한 차가운 분노와 함께 저를 향한 뜨거운 유대감이 불꽃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아침 미경이가 파놓은 함정 위에서 역설적이게도 더 단단한 우리만의 성을 쌓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미경이가 보낸 가짜 사진들과 메신저 대화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하던 중 저는 그녀가 이번 여행에서 저지르고 있는 또 다른 경악스러운 행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저와 정우 씨를 단순한 피해자를 넘어 복수자로 만들기에 충분한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을 찍힌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아니요. 이건 단순히 발등을 찍힌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정우 씨와 함께 확인한 미경이의 SNS 비공개 계정 속 사진들은 제 영혼을 송두리째 난도질하는 칼날 같았습니다. 회사 연수를 간다며 수수한 옷차림으로 공항에 나섰던 미경이는 없었습니다. 사진 속의 그녀는 가슴이 훤히 파인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에펠탑이 보이는 파리의 어느 루프탑 바에서 한 남자의 품에 안겨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더군요. 그 남자의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며 와인잔을 부딪히는 미경이의 모습 위로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드디어 지긋지긋한 괴물에게서 벗어나 자유를 찾았다. 사랑하는 선배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꿈만 같아.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기분이었습니다. 괴물이라니요. 자기 남편을 그토록 건실하고 과묵한 남자를 남들 앞에서 그렇게 모욕하며 불륜의 정당성을 찾고 있었다니. 심지어 그 남자의 손에는 정우 씨가 결혼기념일에 선물했다던 명품 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정우 씨는 헛웃음을 삼키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거대한 어깨가 파르르 떨리는 것을 보며 저는 그가 느꼈을 배신감의 깊이를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윤희 언니. 아니, 윤희야. 저 여자가 저를 찾아와 울면서 언니한테 했던 말들, 이제 다 기억나시죠? 언니는 정말 선의로 저를 챙겨주러 오신 건데, 미경이는 언니의 그 따뜻한 마음조차 자기 알리바이를 만드는 도구로 쓴 거예요. 제가 아파서 쓰러져 있는 동안에도 저 여자는 파리에서 축배를 들고 있었던 거죠. 정우 씨의 그 한 맺힌 목소리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맞습니다. 미경이는 저를 이용했습니다. 남편을 잃고 세상 물정 모르는 가련한 언니를 자기 불륜의 완벽한 증인으로 세우려 했던 그 치밀함. 제가 정우 씨를 간호하며 느꼈던 그 고뇌와 죄책감들이 사실은 미경이가 짜놓은 거대한 사기극 안에서 춤을 춘 꼴이었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희한한 일이죠. 그 지독한 배신감 끝에 찾아온 건 정우 씨를 향한 무한한 동질감과 연민이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한 여자의 비열한 계획 아래에서 철저하게 소모되고 버려진 피해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사별의 아픔을 이용당했고 정우 씨는 남성으로서의 존엄을 짓밟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정우 씨에 투박하고 큰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우 씨, 우리 더 이상 미경이의 각본대로 살지 말아요. 미경이가 당신을 괴물이라고 불렀나요? 아니요. 제 눈앞에 있는 당신은 그 누구보다 뜨겁고 진실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미경이가 당신을 거부한 게 아니라 당신이라는 거대한 바다를 담기에 그 여자의 그릇이 너무나도 작고 추악했던 것뿐이에요. 제 진심 어린 말에 정우 씨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슬픔만 고여있지 않았습니다. 저를 향한 깊은 신뢰, 그리고 이 가혹한 운명을 함께 헤쳐나가겠다는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죠. 우리는 그날 밤
미경이의 불륜 증거들을 하나하나 수집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복수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확인하고 그 상처 위에 새로운 사랑의 살점이 돋아나게 하는 치유의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숨지 않기로 했습니다. 미경이가 만들어낸 그 거짓된 프레임 속에 갇혀 서로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배신의 불길을 연료 삼아 우리만의 관계를 더 견고하게 타오르게 만들었습니다. 정우 씨는 제 요가로 다듬어진 유연한 몸을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윤희 씨만이 저를 온전한 남자로 느끼게 해줬어요. 미경이의 가식적인 눈물보다 지금 당신의 이 정직한 온기가 저를 살게 합니다. 저 역시 그의 거대한 품속에서 비로소 안식을 찾았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불륜이라 손가락질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불륜은 마음이 떠난 채 남편을 조롱하며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긴 미경이었지. 상처받은 영혼끼리 서로를 구원하기 위해 맞잡은 우리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배신감이라는 거친 파도 위에서 서로를 붙드는 유일한 구명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미경이의 귀국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이 짜놓은 완벽한 시나리오대로 정우 씨를 파멸시키고 위자료를 챙겨 떠날 꿈에 부풀어 있겠지요. 하지만 정우 씨의 서랍 속에는 이미 그녀의 추악한 민낯이 담긴 증거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는 더 이상 미경이를 향한 언니로서의 정 따위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 미경이가 유럽에서 돌아왔습니다. 공항 마중을 나가지 않은 정우 씨에게 전화를 걸어 오빠 나왔는데 왜 안 나와? 보고 싶었어라며 가식적인 애교를 부리는 그녀의 목소리를 스피커폰으로 듣고 있을 때 저는 정우 씨의 차가운 미소를 보았습니다. 이제 연극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녀에게 마지막 커튼콜을 선사할 차례였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유럽에서 한 달간의 밀월 여행을 즐기고 돌아온 미경이의 모습은 가관이었죠. 공항에서 바로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지친 기색을 꾸며내며 소파에 몸을 던졌습니다. 정우 씨와 저는 이미 안방에서 그녀의 가식적인 연극을 지켜볼 준비를 마친 상태였죠. 미경이는 정우 씨가 거실로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눈물을 훔치며 미리 준비한 대사를 읊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나 유럽에서 내내 생각해봤어. 우리 이제 그만하는 게 서로를 위해서 좋을 것 같아. 오빠의 그 비정상적인 요구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신체적인 고통들. 나 이제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 우리 여기서 좋게 끝내자. 응?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어쩌면 저렇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가방 속에서 미리 준비해온 이혼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툭 던졌습니다. 서류에는 정우 씨를 성적 괴무로 몰아세우며 터무니없는 액수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미경이는 정우 씨가 평소처럼 당황하며 미안하다고 빌 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정우 씨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테이블 위에 자신의 스마트폰과 두꺼운 서류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미경아, 연극은 여기까지 하자. 파리 루프탑 바에서 마신 와인은 맛있었니? 에펠탑 앞에서 그 선배라는 놈이랑 찍은 사진들 참 행복해 보이더구나. 정우 씨의 낮은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지는 순간 미경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가셨습니다. 정우 씨가 스마트폰 화면을 넘기며 그녀가 비공개 계정에 올렸던 사진들과 내연남과의 적나라한 대화 내용들을 보여주자 미경이의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오빠, 이거 다 오해고 조작이야. 미경이는 소리를 질렀지만 정우 씨가 이어서 던진 호텔 결제 내역과 항공권 사본 앞에서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나를 괴물로 몰아세우며 사람들 앞에서 내 인격을 짓밟는 동안 나는 내가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어. 그런데 너는 그 시간을 이용해 내 등에 칼을 꽂았지. 윤희 언니한테까지 가서 그런 추악한 거짓말을 늘어놓다니. 너는 사람도 아니야. 정우 씨의 분노 섞인 일갈에 미경이는 잠시 당황하는 듯 하더니 이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래, 나 그 사람이랑 사랑해. 오빠랑 사는 게 얼마나 징그러웠는지 알아? 그 무식하게 큰 몸뚱이만 봐도 소름이 돋았다고. 독설을 내뱉는 미경이의 모습은 제가 알던 다정한 동생이 아니라 한 마리의 독사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우 씨는 이제 그런 도발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미경이라는 여자에 대한 모든 미련을 태워버린 상태였으니까요. 나가. 이 집에서 당장 내 짐 싸서 나가. 소송? 마음대로 해봐. 내가 저지른 불륜과 나를 모함한 증거들 이미 변호사 통해서 다 정리해뒀으니까. 위자료는커녕 내가 쓴 내 카드값부터 다 토해내게 될 거야. 정우 씨는 냉혹하리만치 단호하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7년이라는 세월을 함께한 아내였지만 그 세월이 모두 거짓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자비란 사치일 뿐이었죠. 미경이는 악에 받쳐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집어던졌지만 정우 씨의 거대한 위용 앞에 이내 압도당해 쫓겨나듯 집을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7년의 위선적인 결혼 생활은 그렇게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집안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을 때 정우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어깨는 여전히 넓고 듬직했지만 그 위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사라진 듯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그는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윤희야, 이제야 비로소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아.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직 당신만을 위한 남자로 살고 싶어. 저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폭풍 같은 이별 끝에 찾아온 건 서로를 향한 더 깊은 확신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 밖으로 당당히 걸어나가기로 했습니다. 비록 미경이가 우리에게 어떤 악담을 퍼뜨릴지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볼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서로의 진심만큼은 속이지 않기로 맹세했죠. 하지만 여러분, 상처 입은 여자의 도끼는 생각보다 무서운 법입니다. 집에서 쫓겨난 미경이는 순순히 물러날 위인이 아니었죠. 그녀는 자신이 가해자라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이제 저를 관역으로 삼아 마을 전체에 소름 끼치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착한 언니인 척하더니 내 남편을 꼬셔냈다는 그녀의 사악한 역습이 시작된 겁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직접 나서서 그 추악한 입을 막아야 할 차례라는 것을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사람의 입이라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진실을 외면한 채 휘두르는 가식의 칼날입니다. 정우 씨에게 쫓겨난 미경이는 반성은커녕 동네 어귀마다 다니며 눈물 섞인 거짓말을 뿌리고 다녔습니다. 윤희 언니가 내 남편 아플 때 간호해준다고 하더니 그 틈을 타서 남편을 꼬셨다. 남편의 신체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언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며 저를 천하의 몹쓸 여편네로 만들고 있었죠. 저는 집안에서 그 소문을 전해 들으며 떨리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예전의 저라면 그저 숨죽여 울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제 곁에는 저를 온전한 여자로 봐주는 정우 씨가 있었고 제 안에는 다시 살아난 생명력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미경아.
내가 판 무대라면 내가 직접 올라가서 막을 내려주마. 저는 요가복 위에 단정한 외투를 걸치고 미경이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소연하고 있다는 마을 회관 앞 정자로 향했습니다. 정자에는 동네 아주머니 몇 분이 미경이를 에워싸고 혀를 차고 있었습니다. 미경이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며 가련한 피해자 연기를 하고 있었죠. 제가 나타나자 사람들의 시선이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미경이는 저를 보자마자 보란 듯이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언니, 어떻게 여기까지 와? 오빠랑 그러고도 내 얼굴을 볼 낯이 있어? 그 뻔뻔한 외침에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아주머니들이 다 들을 수 있는 단호하고도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미경아, 이제 그 지겨운 연극 좀 그만해. 내가 유럽 가서 대학 선배랑 찍은 사진들, 정우 C카드 긁어가며 호텔 드나든 기록들. 그거 다 들통났는데 언제까지 피해자인 척 할 거니? 내가 언니인 나한테까지 정우 씨가 괴물 같네, 무섭네 하며 거짓말한 이유. 결국 내 불륜을 덮고 위자료 챙기려고 나를 증인으로 세우려 했던 거잖아. 안 그래? 제 폭로에 정자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미경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더니 이내 사납게 일그러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언니가 지금 오빠랑 눈 맞아서 나를 모함하는 거잖아. 미경이가 악을 쓰며 달려들려 했지만 저는 피하지 않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모함? 정우 씨 서랍에 내가 그 남자랑 주고받은 적나라한 메시지들 다 출력되어 있어. 내가 정우 씨의 신체적 조건을 비정상적이라고 떠들고 다닌 건 내가 정작 정우 씨를 거부하고 밖으로 나돌 명분이 필요했기 때문이겠지. 하지만 미경아, 내가 버린 그 남자의 상처와 고독을 안아준 건 나야. 내 눈에는 괴물처럼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나한테 그 사람은 그 누구보다 깊은 사랑을 줄 아는 진정한 남자였어. 주변 아주머니들의 수군거림이 방향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더 다가가 미경의 귀에 대고 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는 확신에 찬 어조로 선포했습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버린 그 남자의 거대한 진심, 이제는 내가 지킬 거야. 정우 씨는 이제 내 남편이 아니라 상처받은 내 영혼을 구해준 내 남자야. 그러니까 더 이상 더러운 입으로 그 사람 모욕하지 마. 내가 버린 파렴치한 거짓말들, 세상이 다 알게 될 테니까. 미경이는 아무 말도 못한 채 부르르 떨기만 했습니다. 진실의 힘은 생각보다 강력했습니다. 그녀의 가식적인 눈물은 제 당당한 선언 앞에 힘없이 말라버렸죠. 저는 구경하던 사람들에게 정중히 목례를 하고 뒤를 돌았습니다. 등 뒤로 미경이의 비명 섞인 욕설이 들려왔지만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죄인처럼 숨지 않고 제 사랑을 당당히 밝힌 그 순간 저는 비로소 남편을 잃은 과부 서윤이가 아닌 한 남자를 뜨겁게 사랑하는 여자로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실을 밝혔다고 해서 세상이 곧바로 우리 편이 되어주는 건 아니었습니다. 미경이와의 정면 승부는 승리였지만 그날 이후 마을에는 더 자극적이고 날카로운 비난의 화살이 우리를 향해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동생 남편을 이라는 도덕적 잣대는 생각보다 견고했고 그 가혹한 낙인은 이제 막 행복을 꿈꾸기 시작한 저와 정우 씨를 다시 한번 벼랑 끝으로 밀어 넣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실을 밝히면 세상이 제 편을 들어줄 줄 알았습니다. 미경이의 추악한 불륜과 그 가식적인 가면을 제 손으로 벗겨냈으니 이제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살 수 있을 줄 알았죠. 하지만 세상은, 특히나 좁디 좁은 이 시골 마을의 인심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차갑고 가혹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냐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그저 친동생 같던 지인의 남편을 가로챈 여자라는 자극적인 소재가 더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그날 마을 회관 앞에서의 당당했던 선포 이후 제 일상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대문을 나서면 수군거리는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고 장을 보러 시장에 가면 상인들은 제 시선을 피하며 물건을 내주었습니다. 어머, 저 여자 봐. 낯짝도 두껍지. 어떻게 여기를 돌아다녀? 등 뒤로 꽂히는 그 날카로운 말들은 제 가슴에 깊은 주홍글씨를 새겨 넣었습니다. 평생 고성에서 횟집 안주인으로 성실하게 살며 쌓아온 제 평판은 단 며칠 만에 시궁창에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건 오랜 세월 형님, 아우하며 지내던 이웃들의 냉대였습니다. 집 앞에 쓰레기를 투척하고 가는 사람도 있었고 제가 지나가면 보란듯이 바닥에 침을 뱉는 이도 있었습니다. 윤희 씨, 정말 실망이야. 남편 잃고 외로운 건 알겠는데 그래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지. 한때 제 슬픔을 위로해주던 손길들이 이제는 가장 잔인한 가시가 되어 저를 찔러댔습니다. 정우 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건장한 체격으로 고개를 숙인 채 길을 걷는 그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제 심장은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마누라 내쫓고 처형벌이랑 눈 맞은 놈이라 손가락질했고 그가 공들여 하던 일들도 하나둘씩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마치 역병이라도 퍼뜨리는 사람처럼 취급받으며 철저하게 사회적 고립 속으로 밀려났습니다. 집안은 안전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밤마다 모르는 번호로 욕설 섞인 문자가 날아오고 집 앞에는 미경이의 친척들이 몰려와 대문을 발로 차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내 동생 인생 망쳐놓고 너희만 잘 살 줄 알아? 그 비명 섞인 저주들이 담장을 넘어 안방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정우 씨와 저는 어두운 거실에 불도 켜지 못한 채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떨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무엇일까요? 한 여자의 거짓말에 속아 상처받은 영혼들이 서로를 보듬은 게 그렇게 죽을 죄였을까요? 미경이의 분류는 잊혀졌고 오직 우리의 금기된 사랑만이 세상의 안주거리가 되어 난도질당했습니다. 요가로 되찾았던 제 몸의 생명력은 다시금 위축되었고 거울 속 제 얼굴은 어느덧 다시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세상의 시선이라는 게 이렇게나 무겁고 무서운 것인지 미처 몰랐습니다. 정우 씨는 미안함에 어쩔 줄 몰라 하며 제 곁을 지켰습니다. 나 때문에 당신까지 이런 수모를 겪게 해서 미안해. 차라리 내가 떠날까? 그 말을 하는 정우 씨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리는 것을 보며 저는 도리어 강해져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정신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더군요. 매일같이 쏟아지는 비난과 멸시, 그리고 미경 일가의 집요한 괴롭힘은 서서히 제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우편함에 가득 꽂힌 비방 섞인 편지들과 핸드폰으로 빗발치는 협박 메시지를 확인하던 제 눈앞이 갑자기 핑 돌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쉬어지지 않았죠.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지며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제 정말 한계인가 봐. 저는 현관문 손잡이를 잡으려다 그대로 차가운 바닥 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지는 와중에 저 멀리서 제 이름을 부르며 달려오는 정우 씨의 절규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상의 비난보다 더 무거운 고통이 제 육체를 잠식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로 입는 상처가 칼에 베인 상처보다 깊다는 걸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미경이 일가와 동네 사람들의 비난은 날이 갈수록 더 날카로워졌고 제 핸드폰은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진동하며 저주를 퍼부어댔습니다. 남의 남편 뺏으니 속이 시원하냐. 천벌을 받을 거다. 내 자식들이 있다면 얼굴이나 들고 다니겠냐 같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이 문자와 SNS를 통해 쏟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정우 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이겨낼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게 공포가 되고 집 밖에서 들리는 작은 발소리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날들이 반복되면서 제 정신은 서서히 가루가 되어 흩어지고 있었죠. 그날도 그랬습니다. 마당에 던져진 돌멩이 하나가 거실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에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려는데 허공에 산소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가슴이 답답해졌고 목구멍이 꽉 막힌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손발이 싸늘하게 식으면서 온몸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죠. 아, 이게 말로만 듣던 공황이구나 싶은 순간 눈앞이 하얗게 전멸하며 바닥이 제 몸을 집어삼키는 것 같았습니다. 윤희야, 윤희야, 정신 차려. 멀리서 들려오는 정우 씨의 목짓 섞인 외침을 끝으로 저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제 코끝을 찌른 건 지독한 소독약 냄새였습니다. 하얀 천장과 규칙적으로 들리는 기계음. 응급실이었습니다. 제 팔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고 제 손은 누군가에게 아주 꽉 붙잡혀 있었죠. 고개를 살짝 돌려보니 그 듬직하고 거대했던 정우 씨가 제 침대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제 손을 얼굴에 부비며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윤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당신이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정우 씨의 목소리는 이미 다 쉬어 있었고 그의 눈은 핏발이 서서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제가 깨어난 걸 본 정우 씨는 제 손등에 뜨거운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맹세하듯 말했습니다. 윤희야, 들어봐. 세상이 우리를 파렴치하다고 손가락질하고 그 누구도 우리 편이 되어주지 않아도 좋아. 미경이가 어떤 독설을 내뱉고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침을 뱉어도 나는 절대로 이 손 안 놓을 거야. 당신이 아픈 거 보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나아. 우리 여기서 이러지 말자. 당신 죽이는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도망치자. 내가 당신 지킬게.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당신 끝까지 책임질게. 그의 거대하고 두꺼운 손이 제 가냘픈 손을 감싸주는 순간 제 안의 공포가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돌팔매질보다 이 남자의 눈물이 더 가슴 아팠고 그의 진심 어린 맹세가 저를 다시 숨쉬게 했습니다. 응급실 창밖으로 비치는 차가운 새벽달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서로를 지키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죄라면 평생 죄인으로 살아도 좋으니 이 남자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고성 땅은 이미 우리에게 독한 가시밭길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우 씨는 제 이마를 짚어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우리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자. 과거에 우리를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곳으로. 거기서 다시 시작하자. 그의 제안은 저에게 마지막 구원줄과 같았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고향,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바다. 하지만 지금 제 옆에서 저를 위해 피눈물을 흘리는 이 남자를 잃는다면 저에게는 더 이상 미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병실의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우리 인생의 가장 극적인 탈출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태어나 평생을 살아온 터전을 떠난다는 게 얼마나 가슴 미어지는 일인지 아시나요? 제가 운영하던 횟집의 낡은 간판,
남편과 함께 거닐던 해안가 산책로, 그리고 우리를 비난하던 이웃들의 얼굴까지. 그 모든 것이 담긴 강원도 고성은 저에게 고향인 동시에 거대한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우 씨와 저는 응급실에서 퇴원하던 날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선 단 하루도 숨을 쉴 수 없다는 걸 우리 둘 다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윤희야, 우리 멀리 가자.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 우리 이름만 들어도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자. 내가 당신 다시는 안 아프게 할게. 정우 씨의 그 낮고 묵직한 목소리에 제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우리는 그날부터 도망치듯 이별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2년 동안 폐가처럼 방치했던 제 집을 헐값에 내놓고 정우 씨도 아내 미경이와 살던 집과 가구들을 미련 없이 처분했습니다. 7년의 결혼 생활, 그리고 제 45년의 세월이 단 몇 장의 서류와 몇 상자의 짐으로 정리되는 걸 보며 허망하기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은 깃털처럼 가벼워졌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남도의 끝자락, 지도에서도 잘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섬마을이었습니다. 정우 씨가 예전에 목공일을 하러 갔다가 우연히 봐두었던 곳이라고 했죠. 거긴 파도 소리 말고는 아무 소리도 안 들려. 우리 둘만 있으면 세상 부러울 게 없을 거야. 그의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아니, 저는 그를 믿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짐을 싣는 날에도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따가웠습니다. 이삿짐 트럭이 들어오자 사람들은 담 너머로 우리를 보며 혀를 찾고 누군가는 결국 도망가는구먼, 파렴치한 것들이라며 대놓고 비아냥거렸습니다. 하지만 정우 씨는 그 거대한 몸으로 제 앞을 가로막으며 묵묵히 짐을 옮겼습니다. 그의 넓은 등이 마치 저를 지켜주는 성벽 같아서 저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의 흔적이 남은 바다를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여보, 미안해. 그래도 나 이제는 좀 살아보고 싶어. 저 사람 손잡고 한 번만 더 여자로 행복해보고 싶어. 바다는 대답이 없었지만 그날따라 물결이 잔잔한 게 마치 제 등을 떠밀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고성을 떠나는 차 안에서 정우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크고 뜨거웠습니다. 백미러로 점점 멀어지는 고성의 해안선을 바라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겠다고, 세상이 우리에게 내린 낙인을 저 먼 바다에 던져버리고 오직 우리 두 사람의 인생만 설계하겠다고요. 여보, 우리 가서 뭐하고 살까요? 제가 묻자 정우 씨가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 요리 솜씨 아깝잖아. 그리고 나도 손재주 하나는 자신 있고, 우리 작은 민박집 하나 차려서 우리처럼 상처받고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따뜻한 밥 한 끼 해주는 건 어때? 그 소소하고 소박한 미래가 제 가슴을 벅차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달려 전라도의 푸른 바다가 보이기 시작할 때쯤 비로소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과거를 아는 이가 아무도 없는 곳, 우리를 불륜이라는 단어로 규정짓지 않는 곳으로의 여행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차 안에는 낡은 옷가지 몇 벌과 주방 도구들 뿐이었지만 정우 씨와 저 사이에는 그 무엇보다 견고한 사랑과 의지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침내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작은 섬마을 선착장에 도착했을 때 눈앞에 펼쳐진 에메랄드빛 바다는 마치 우리를 환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우 씨가 미리 점 찍어 두었다는 절벽 끝에 낡은 집이 멀리 보였습니다. 폐가나 다름없을 만큼 낡았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만들어갈 제2의 인생이 보였죠. 여러분, 남도의 끝자락 이 작은 섬마을에 도착했을 때의 그 첫 느낌을 잊을 수가 없네요.
코끝을 스치는 바람에선 고성의 매서운 비릿함 대신 달큼하고 따뜻한 흙내음과 맑은 바다 향기가 섞여 났습니다. 정우 씨가 미리 점 찍어 두었다는 절벽 끝에 그 집은 오랫동안 사람의 온기가 닿지 않아 마당엔 작초가 무성하고 지붕은 군데군데 헐어 있었죠. 하지만 그 낡은 집 창문으로 내려다 보이는 바다는 마치 보석을 뿌려놓은 듯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윤희야, 우리 저 바다 이름 따서 집 이름 지을까? 당신 이름도 한 글자 넣어서 말이야. 그렇게 탄생한 이름이 바로 민박윤슬이었습니다. 햇빛이나 달빛에 비치어 반짝이는 잔물결이라는 그 예쁜 말처럼 우리 인생도 이제는 그만 어둡고 눅눅한 곳에서 벗어나 반짝이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았죠. 고성에서의 그 처절했던 기억들을 뒤로하고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먼지를 털어내고 낡은 벽을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정우 씨의 그 압도적이고 거대한 육체는 이곳에서 비로소 제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경이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지탄의 근거였던 그의 건장한 체격과 강인한 힘이 우리 집에 튼튼한 기둥을 세우고 썩은 석가래를 교체하는 데 쓰였거든요. 정우 씨가 땀을 뻘뻘 흘리며 무거운 원목을 번쩍 들어 올린 때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틈틈이 제 요가 공간도 만들어 주었고 손님들이 쉴 수 있는 작은 나무 벤치들을 마당 곳곳에 직접 짜 넣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소매를 걷어붙이고 부엌을 정돈했습니다. 강원도 횟집 아줌마로 살며 다져온 제 손맛에 남도의 싱싱한 제철 나물과 해산물을 더해 우리만의 윤슬 정식을 차려냈죠. 솜씨 발휘를 해서 갓 지은 솥밥에 정성껏 끓인 국을 올리면 정우 씨는 세상에서 우리 윤희 씨 밥이 제일 맛있다며 고봉밥을 뚝딱 비워냈습니다. 그 소박한 식사 시간이 우리에게는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달콤한 치유의 성찬이었습니다. 민박 문을 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여행객들이 하나둘 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의 소음에 지친 젊은 연인들, 홀로 배낭을 메고 찾아온 청년들. 그들은 우리 민박의 정갈한 나무 가구들과 제 소박한 밥상에 감동하며 사장님, 내외분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두 분 참 잘 어울리세요. 라는 말을 건넸습니다. 잘 어울린다는 그 평범한 한마디가 제 가슴을 얼마나 울컥하게 만들었는지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고성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축복 같은 말이었으니까요. 이곳에서 우리는 그저 성실하게 집을 가꾸는 남자와 손맛 좋은 안주인일 뿐이었습니다. 정우 씨의 거대한 체구는 손님들에게 듬직한 믿음을 주었고 제 친절한 미소는 그들에게 편안한 휴식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추악한 소문도 미경이의 저주 섞인 목소리도 이곳 파도 소리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밤이면 정우 씨와 저는 마당 벤치에 앉아 밤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우 씨가 정성껏 깎아 만든 나무잔의 차를 따라 마시며 우리는 지나온 날들의 그늘을 조금씩 지워나갔습니다. 윤희야, 나 요즘 정말 행복해. 내 힘으로 당신 지킬 수 있는 집을 만들고 당신이 해준 밥 먹으면서 눈 뜨는 게 꿈만 같아. 정우 씨의 고백에 저는 그의 단단한 팔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의 품은 여전히 넓고 따뜻했고 그 안에서 저는 비로소 온전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고 무너진 삶을 일으켜 세워준 서로의 구원자였습니다. 민박 윤슬의 불빛은 매일 밤 절벽 끝에서 고요하게 빛났고 우리의 사랑도 그 빛을 닮아 은은하고 견고하게 깊어갔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섬 생활에 완벽하게 적응해 갈 때쯤
우리에게는 또 다른 기분 좋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정우 씨의 타고난 신체적 강점을 살린 새로운 일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섬마을의 꾸준 일을 도맡아 하던 정우 씨의 성실함과 압도적인 작업 능력이 입소문을 타면서 이 작은 섬을 넘어 이웃 섬까지 그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이 늘어난 겁니다. 여러분, 드디어 제 긴 이야기의 마지막 장에 다다랐네요. 남도의 이 작은 섬마을에서 사계절을 보내며 저는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도덕, 사람들이 휘두르는 잣대, 그런 것들이 때로는 한 사람의 진실한 영혼을 얼마나 잔인하게 짓밟을 수 있는지도 알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서로의 손을 놓지 않는다면 결국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우리 윤슬 민박이 자리를 잡고 정우 씨가 마을의 듬직한 일꾼으로 인정받게 될 무렵 우리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겐 그 흔한 결혼사진 한 장, 약속의 징표 하나가 없었다는 사실을요. 세상의 시선이 무서워 도망치듯 이곳에 왔고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느라 정작 우리 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잊고 살았던 거예요. 윤희야, 남들이 보면 미쳤다고 할지도 몰라. 이미 살고 있는데 무슨 결혼식이냐고 하겠지. 그런데 나는 당신한테 꼭 약속하고 싶어. 이제는 누구의 남편이 아니라 오직 서윤이라는 여자의 남자로 살겠다고. 정우 씨의 그 진심 어린 제안에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우리는 화려한 예식장도 축복해줄 하객도 없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리만의 결혼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식장은 우리 집 앞 파도 소리가 오케스트라처럼 울려 퍼지는 호젓한 모래사장으로 정했죠. 저는 요가복 대신 정우 씨가 육지로 나갔을 때 몰래 사온 하얀 원피스를 입었고 정우 씨는 땀 냄새 밴 작업복 대신 깔끔한 셔츠를 받쳐 입었습니다. 해질녘 노을이 온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일 때 우리는 맨발로 모래사장을 밟으며 서로의 앞에 섰습니다. 정우 씨의 거대한 손이 제 가냘픈 손을 감싸 쥐었을 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손은 미경이가 말한 괴물의 손이 아니라 거친 풍파로부터 저를 지켜낸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든든한 성벽이라는 것을요. 나 정우는 서윤이를 아내로 맞아 세상의 어떤 비난과 파도 속에서도 당신의 안식처가 될 것을 맹세합니다. 정우 씨의 묵직한 음성이 파도 소리에 섞여 울려 퍼졌습니다. 저 역시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대답했습니다. 나 윤희는 당신의 거대한 진심을 사랑하며 당신이 외롭지 않게 평생 당신 곁을 지키는 반려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례도 없이 오직 하늘과 바다를 증인 삼아 서로의 영혼을 묶었습니다. 누군가는 손가락질할지도 모릅니다. 동생의 남편이었던 사람과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그건 금기라고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진짜 죄는 무엇일까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이용하고 조롱하며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일까요? 아니면 상처받아 쓰러진 영혼을 일으켜 세우고 그 상처를 진심으로 보듬는 것일까요? 우리는 파렴치한 불륜 남녀가 아니라 지옥 같은 현실에서 서로를 건져낸 구원자였습니다. 그날 밤 달빛 아래에서 나눈 우리의 입맞춤은 그 어느 때보다 달콤하고 자유로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경이의 환영도 고성 사람들의 멸시도 우리를 괴롭힐 수 없었습니다. 정우 씨의 거대한 품속에서 저는 비로소 서윤이라는 이름의 여자로 온전히 피어났고 정우 씨는 저를 통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남자인지를 확인받았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세상의 법전에는 기록되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섬 절벽 끝 민박집 윤슬의 매일 아침 뜨는 해와 밤마다 부서지는 파도는 알고 있을 겁니다.
이곳에 세상에서 가장 고독했던 두 사람이 만나 가장 견고하고 당당한 사랑의 결실을 맺었음을 말이죠.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저와 정우 씨의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긴 호흡으로 서윤이와 정우의 파격적이면서도 가슴 절절한 이야기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상처와 비밀이 존재하죠. 여러분도 혹시 혼자만의 아픔에 갇혀 계시다면 이들의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 섞인 댓글은 제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윤희와 정우가 남도의 섬마을에서 써내려갈 행복한 뒷이야기들은 여러분의 상상 속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더 깊고 진한 감동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